예, 좀 전에 소개드렸던 이철호 그룹장입니다. 예. 먼저 소개 전에 엔투루 컨설팅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엔투루 컨설팅은 LG CNS의 인하우스 컨설팅 조직이고요. 1991년에 설립돼서 현재 한 170명 정도의 컨설턴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비즈니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부터 통신, 금융, 공공, 얼마 전에 나왔던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주로 서비스 오퍼링은 디지털 전환을 고민을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전환을 실행한다거나 최적화의 어떤 과제들을 찾아주거나 이것들이 잘 스티어링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수립하거나 변화 관리를 하는 것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DX 추진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쪽에 세 가지 테마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DX라는 것들이 과제가 나온 지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한번 되짚어보면, 디지털 전환 성공 기업은 약 35%에 불과하다. 예, 그 내부적으로 성과가 목표치 미만으로 성과를 달성을 했고, 혁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떤 피드백은 목표 대비 50% 이하고 구조적인 혁신도 없더라는 게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저의 요소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는 이제 추상적인 전략과 파편화된 실행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 목표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도 없고, 전략도 부재했었고, 어떤 우선순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실패했고, 이 DX라는 것 자체가 애자일한 환경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애자일한 마인드셋 내지와도 미흡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 관리, 그리고 이전에 잘 해왔던 그런 형태들의 혁신 추직으로 제약이 있었다는 것도 원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 보면 다시 한번 목적을 잘 세우고 역량을 다시 정의를 하고 역량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목적을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제품의 서비스에 신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신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효율화를 시키거나 지능화를 시키는 운영 프로세스 혁신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옴니 채널이나 개인화 등을 통해 가지고 고객 경험을 혁신시킬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기존의 사업 모델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크게 4가지의 목적을 가질 수 있고요. 이 4가지 목적을 잘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저희는 6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략을 잘 지원하기 위한 역량, 그리고 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조직 문화이라는 방식, 그리고 이것들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들, 그리고 이 이외에 클로즈 루프가 아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좀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는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LG CNS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컨설팅 조직인 엔투루 컨설팅과 그리고 이 기술과 핵심 역량들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스튜디오, 그리고 전사 기술 조직을 통해서 이런 역량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저희가들이 좀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봇 서비스입니다. 앞서 이제 질문을 하셨던 로봇 서비스인데, 로봇 서비스는 사실 DX에 관련된 기술들이 다 인티그레이션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로봇을 먼저 구분을 해보면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산업용 로봇은 수직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과 같이 현재 시장에서 혹은 제조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로봇들입니다. 서비스 로봇을 보시면 이제 물류에서 쓰는 운반 로봇, 그리고 피킹 로봇,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실외 배송 로봇까지 실험적인 형태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물류 외의 영역에서는 보면 법령 서비스 로봇, 요즘에 이제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서빙 로봇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접목되고 있고, 또 의료나 농업, 군사 쪽에서도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족보행, 드론 같은 것들이 이제 실용화 단계에 거쳤는데요. 이 물류와 전문 서비스 로봇에 있어서의 저희는 이 활용 분야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이 로봇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데는 크게 4가지 기술을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협동 로봇 활용 확대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의 산업용 로봇들은 이제 작업 반경이 있기 때문에 안전 펜스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안전 펜스가 없이도 작업자와 함께 동작할 수 있는 협동 로봇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교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손이라고 불리는 엔드 에펙트가 그 수준을 따라가줘야 되는데 소프트한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버킨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움직임에 있어서의 자유도 같은 것들도 지원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로봇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AI 접목인데요. 그 기존의 로봇은 잘 정의된 룰에 의해서만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정형화된 환경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체, 고정된 위치에서만 동작을 하는데 이 AI 비전과 연계된 비정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물체를 인식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유연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형 로봇들이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형 로봇은 제조나 물류나 배송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이런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협동 로봇과 AMR 형태가 결합이 되면서 플렉스블한 그런 동선이라든지 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주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생산이나 품질, 물류 범위에서 적용되는 로봇들이 R&D나 안전환경 혹은 생산 품질이나 물류 부분에서도 더 많은 영역으로 커버리지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생산 로봇입니다. 생산 영역은 이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다양한 현장에서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하고 또 드론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BMW 보시면 자동차 수작업 조립 공정에서 이 본딩 문에다가 본딩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협동 로봇 롤러와 다관절 구조를 적용을 해서 협동 로봇을 적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검사 자동화 부분은 협동 로봇과 비전 시스템을 연계해서 기존의 유관 검사를 대체함으로써 자동화했던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비 내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환경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발전소 보일러 내부에 균열이 있는지 혹은 뭐 다른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작업자가 직접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서 스택을 쌓아서 올라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들게 되는데 이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검사 공정을 단축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 로봇입니다. 물류 로봇은 공통적으로 자재나 차체나 혹은 자재 공급 같은 것들을 이제 공정에 효율적으로 자동화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5G 무선 통신망을 적용해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예, 이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제어가 가능하게 하다 보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가 또 한번 보고 있는 거는 R&D 영역입니다. R&D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수작업에 대한 그런 비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을 로봇을 통해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위험 시약이나 사람이 테스트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 로봇을 대체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 가스 분석 같은 실험실에 이제 산업용 로봇을 좀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액체 시료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완전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스포이드로 용액을 이렇게 옮기고 뚜껑을 닫는 이런 작업까지 자동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을 결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AMR과 그 다관절 로봇을 결합을 해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작업들을 지원을 해서 실험 작업을 자동화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영역인데요. 안전 환경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안전 환경 이슈에 대응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비상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로봇을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안전관제의 경우에는 설비 온도를 모니터링하거나 유해가스 누출을 동선을 통해 가지고 순찰을 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내에 열 감지나 게이지 검침들을 자동화시켜야 되는데 이 공장 내에서는 사실은 이게 오픈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라 계단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족 보행 로봇과 같은 그리고 어떤 특정 방폭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을 해서 시설 감시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많이 알려진 사례긴 한데요. 실제로 드론을 통해서
플레이오프 스택에서 화염 현상을 분석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혹은 뭐 예지 보전 서비스와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전시장의 안내 로봇이나 아니면 공장 바닥에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분적으로 어떤 AI를 접목한다거나 데이터를 접목한다거나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성공 사례의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처음에 도입 단계에서부터 로봇을 어떤 과제에 도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단계를 통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라는 기획 부분, 그리고 도입된 로봇이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진행 부분, 도입한 이후에는 잘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 이런 과정들을 처음부터 잘 고민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로봇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메타 커머스입니다. 메타 커머스는 메타버스와 커머스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뭐 거기서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을 저희는 메타커머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특징을 놓고 보면 가상 체험이나 가상 피팅을 할 수 있어서 온 오프라인 채널과 관계없는 그런 가상 쇼핑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게임적인 요소들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계속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AR 기술을 이용한 가상 피팅을 한다거나 3차원 공간 내에서 가상 매장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대신 아바타를 통해서 간접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등장벽을 한번 살펴보면 메타버스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메타커머스, 실제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들, 그리고 새로운 고객층들에 대한 그런 니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 재미나 흥미뿐만 아니라 효용성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레거시와 연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결제나 실시간 소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완결된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커머스는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냐라고 살펴보면요. 먼저 서비스 차별화 부분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도 온라인 채널인데 온라인 채널과 어떤 차별점이 있냐? 어떤 온라인몰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가상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선글라스에 가상 피팅을 해본다든지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듯이 이제 내 차 만들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한다든지 하는 서비스 차별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사나 3D나 아니면 다른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느 고객분들이 유효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와 다양화된 서비스 유형들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는 컨텐츠와 커머스가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 메타커머스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정의를 한 건데, 저희 서비스 오퍼링을 좀 보면 먼저 채널 전략 수립부터 채널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 서비스를 잘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기존에 잘 워킹되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들과 연계도 필요하고 운영 유지 보수까지 거쳐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서비스를 잘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비스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기획을 해야 되고, 그게 유효한 콘텐츠들을 정의를 해서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구현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능들이 어떤 플랫폼으로 담길 것인지, 그리고 운영할 건지, 이런 절차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커머스라는 채널 전략을 수립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메타버스나 커머스에 관련된 기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 요소도 많고 업체도 많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콘텐츠와 서비스들의 제일 적합한 업체는 어디고 기술은 무엇인지를 선정하기 어려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잘 구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효한 어떤 채널 전략 컨설팅부터 그 다음에 그 채널에 부합된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잘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 전략까지 수립하는 이 단계를 거치는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한 2가지 정도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가상 VR 쇼룸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매뉴얼뿐만 아니라 제품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장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이게 판매자 관점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었다. 온라인이라는 채널을 이용해서. 그래서 정말 좋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채널과 서비스와 컨텐츠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한 거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가지고 이 제품을 봤던 거와 동일한 실제감을 줄 수 있도록 해보자. 두 번째는 어떤 차별화된 디지털 요소들을 좀 더 넣어보자. 그리고 이것들이 UI, UX 관점에서 고객한테 굉장히 편하게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품 탐색부터 상담과 구매까지를 다 지원하는 메타커머스 채널 전략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3D 가상공간과 실사기반 VR 쇼룸을 좀 믹스를 해서 오프라인 매장과 1대1로 구현된 그런 VR 쇼룸에서의 서비스 씬들을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감 높은 그런 가상공간 씬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게 원격 상담이나 그리고 이게 매장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옴니채널 서비스를 기획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타 X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온라인 채널을 보면 Q&A나 뭐 챗봇들을 활용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일방향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객의 감정이나 반응을 좀 빨리 파악을 하고 실시간 응대가 가능한 그리고 비대면이면서도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그전에는 이제 타겟팅을 좀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좀 선호하고 최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2030을 타겟팅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잘 만들어져 있는 이 매장들과 이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채널과 접속돼 있을 때 고객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성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이동 가능한 로봇을 두고요. 이 로봇을 통해서 비대면 채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실제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쇼핑과 상담 채널을 만들었고요. 오프라인 매장 직원이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씬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 직원들은 AR 글래스 같은 것들을 써서 실제로 고객이 그 제품을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몰입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사들을 저희들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주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전체 채널 관점에서의 기획을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 정의된 서비스와 운영에 반영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시드립니다. 마지막은 ESG인데요. 이 부분은 ESG가 이제 사실 이 단어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하두인데 저희가 타겟팅하는 것은 약간 정량적인 ESG 영역에서의 정량적인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타겟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ESG가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나오고 있고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좀 배경을 보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나 뭐 팬데믹이나 이런 뭐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화두가 됐고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는 뭐 5단계 중에서 2가지를 좀 포커스를 해보면 보고서에 대한 ESG에 대한 레이팅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평가 기관에 평가 자료를 제공하면서 평가 등급을 획득하는데 이게 기업별로 상대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E와 S와 G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사회 영역과 거버넌스 영역의 경우에는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는데, 이 영역, 환경 영역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량적인 팩트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더 잘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첫 번째 그 활동에 있어서는 ESG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공시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기업의 어떤 활동들이 사회나 평가의 기초가 되는 핵심 활동으로 재무적인 역량과도 연계가 되어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탄소 저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 탄소 저감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정량평가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 비교가 굉장히 용이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 대응이나 즉 내부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저감을 시키거나 아니면 외부를 활용해서 상실을 시키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전자제조 영역에 있어서는 뭐 애플이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적하고 리포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예. 바스프나 다우 같은 경우 같은 화학 배터리 산업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을 어떤 식으로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도 경감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조업은 아니지만 통신과 서비스 영역에서도 굉장히 화두입니다.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전략과 ESG 전략을 결합을 시켜서 모든 기업 활동들의 이런 활동들을 내재화를 시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을 넘어서 탄소 네거티브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대응을 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ESG 경영에 대한 어떤 진단과 우리 업에 맞는 벤치마킹 포인트들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전략과 체계를 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화된 ESG 레이팅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개선 과제들을 도출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시와 내부 관리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LG CNS가 가지고 있는 예시를 좀 드리면, 특화 모듈과 공통 기능력이 있는데요. 공통 기능 영역은 ESG, 앞에서 말씀드렸던 ESG가 가져가야 되는 기본적인 틀 내에서 외부 연계와 내부 레거시 연계를 통해서 공시까지 관리하는 그런 코어 기능이 있고요. 나머지 위에 탄소 회계나 탄소 발자국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의 특종에 맞게끔 그렇게 특화 모듈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리백 이행과 스마트 에너지 운영 관리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DX가 나온 이후에 AI나 데이터나 클라우드의 도입에 급급해서 파편적으로 기술을 채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실제 고민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단편적인 그런 성공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DX가 되려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형 서비스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그런 종합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LG CNS는 전사적 협업 체계와 외부 생태계를 포괄하는 DX 추진 체계를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더 확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조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